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인 6월 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첫 단추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인사부터 벽에 부딪힌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는커녕 오만하고도 독선적인 부실 인사로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 분명한 대응 원칙을 밝힙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5대 비리 관련자는 원천 배제하겠다는 본인의 대국민 공약을 앞으로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것부터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비서실장을 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공약을 선언하고 지명 발표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TV 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 시 어떤 범죄 혐의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도 능력이나 현실을 감안해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준을 넘어서면 계속 임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있는 사람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면 무엇하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낙마시켰던 수많은 인사청문회의 사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도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그때는 부적격했던 사유가 지금은 적격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기라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스스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5대 비리를 정했습니다. 그런 비리 해당자를 뻔히 알면서 국회에 추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이 정권은 무엇이 과거와 달라 명백한 범죄 행위자와 부적격자를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선의 정치, 오만한 국정 운영, 협치 실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이러한 독선적 인사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이 사사건건 했던 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새 정부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출범해 산적한 국정 운영에 또 국정 현안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와 독선의 길로 달려갈 때 이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을 원망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 있는 인물들을 밀어붙이는 독주와 독선을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참으로 걱정스럽게도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고 선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자체 워크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전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아직도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라고 노골적으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대승적 협조를 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협치는커녕 대통령 업무 지시라는 생소한 방법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 없이 대통령 혼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만 국민들의 인기 순위로 골라서 일방적 선언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인사청문을 두고 소모적 논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임용 기준화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낙연 후보자 한 사람의 인사청문이 끝난 지 불과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소모적 논란이라고 한다면 무엇하러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전에 자신은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를 본인이 TV로 생중계하며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이 강박관념이라면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을 시켜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고 국회에 청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이어 본격적인 국무위원급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이 같은 인사 대응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제1야당의 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원총회를 비롯해 내일 대선평가 대토론회, 이어서 내달 1일과 2일에 걸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난 대선과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발표한 일부 후보자 중에서 명백히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진정한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경우가 이미 제기되어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위장 전입, 이중 국적에 이어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은 강경화 후보자가 딸을 위장 전입시킨 집은 본인이 말한 친척집이 아니라 전 이화여고 교장이 내놓은 전셋집이라고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장 전입, 이중 국적, 세금 탈루에 이어서 고위공직자로서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지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인사 난맥상을 그냥 보고 계시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가진 높은 기대에 기대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국정 안정과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우선 과제를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더욱 활발히 나설 것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목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은 상위별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빠짐없이 챙겨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민들의 체감하는 경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제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올해 1분기까지 지난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5%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 근로소득은 9.8%나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어 오던 소득 불평도가 지난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한번 가라앉으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뒤로 한 채 보수 정권의 흔적지우기만 몰두하고 있는 데 심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지난주부터 지적한 바 있듯이 극심한 봄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모내기철을 맞은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용수 공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위 녹조라 때만 없애면 된다는 논리로 4대강 보의 숨은 상시 개방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누리과정 추진에 있어 교부금이 부족된다는 이유로 국고 전액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2조 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지방교육 교부금에 따라 전액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육 대란을 일으켰던 야당이 자신들의 공약 이행에는 재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보육 대란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고의적인 대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재원이 총 178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세출 구조 조정, 신규 세원 확대, 대기업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정비, 증세 순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세출 구조 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재정계획으로 연평균 22조 4천억 원, 세입계획으로 13조 2천억 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입계획 중 증세로 6조 3천억 원이며 나머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 세외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세는 최우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 마련 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금을 포함한 올해 총 지출 예산은 400조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273조 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법정 비용 등 70% 이상은 경지성 경비로 재정 절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80조 원 수준으로 각종 미래동력 사업과 SOC 사업 등은 대부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입개혁에 있어서도 탈루세금 과세 강화, 감면제도 정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는 중산층 이하까지 무차별적인 증세 폭탄이 현실화되거나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국가부채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생 살리기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금요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주도할 것과 야3당 정책위장의 협의체를 공조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올해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야3당은 단호히 반대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이슈보다는 민생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피는 정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말로만 야당과의 협치를 내치지 말기 바랍니다.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기는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 않았던 대화와 타협을 이제 솔선수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와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북한 송금 관련 규제 완화를 논하고 있고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북한 접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보상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화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두 차례의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무기체계 시험 발사를 하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G7은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3대를 동시에 서태평양에 파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안보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이 없으니 군인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군 장교가 자살을 했습니다. 군인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군 5명 중 1명 이상이 성범죄를 목격했고 피해자 중 83%가 복무기간 동안의 불이익과 조직을 신뢰할 수 없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군형법에 강간과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범죄는 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년 9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남성 군인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전역자가 37.6%에 달하고 82.8%가 계급사회의 특수성, 보복과 따돌림으로 인한 2차 피해, 주변의 시선과 소문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답했다고 합니다. 과거 육군에서 군대장이 3개월 동안에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명하복의 특수한 폐쇄적 조직인 군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더민주와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제92조 6 소위 군동성애 처벌법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위의 권고 수용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인권위가 2011년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니까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의 통제 시스템과 국내의 성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국군의 기강을 바로잡아 군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범보수계와 함께 든든한 안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 배려하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 의원.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 의원론을 넘어서 당론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정당 혁신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정당에서 녹이고 대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당, 모바일 정당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국민의 상시적 의견 개진이나 당원 가입이 가능해야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의제를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의제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당 책임 정치 구현도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드렸고, 추가적으로 당론 결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확장성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경우는 비대위 심의와 의원총회 결정으로 당론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의적 절차성, 대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이런 방식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대위론 혹은 의원론에 한정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론을 정할 때 조금 더 넓은 차원의 미니 수렴 방식을 우리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아까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사청문 전국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을 해야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는 우리 좀 당원들의 좀 많은 의견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수렴해서 그런 방식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인사청문 전국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제 공감을 지금의 이제 국무위원 후보들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근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등의 후보 등의 이제 적격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5가지 인사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한 게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명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문제지만 헌법 가치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 자녀의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권리, 자유적인 그런 권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실정법에 크게 위반되는 부분 이런 건 아닐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로서 헌법 가치를 비교해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맨날 헌법 얘기하시는 분들이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헌법 1조보다 먼저 나오는 게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헌법의 비전과 같은 건데,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자손이 대한민국에서 항구적으로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할 의무가 특히 국무위원 후보한테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항구적인 의무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자손이 취득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개 사안만 말씀드리고자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를 청문을 하고 그다음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단순히 현행법 하나하나 위배됐는지 이런 걸 떠나서 헌법 가치 전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 우리 이제 내각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보여주기식 또 권위주의적인 숫자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커다란 정치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시 미봉책인 정책 왜곡이 10중 8구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선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고용의 근본 문제 해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의 발전과 역동성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과 특수성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 고용에 있어서, 기업들에 있어서 무시가 되고 오히려 최고 권력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이 급속히 악화될 수가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점점 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현행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이 경제 환경의 근본 개선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규제 개혁이나 노동 개혁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매진을 해야 된다. 일자리는 상황판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공개로